안녕하세요. 전 자유로운 글쟁이 오선아 작가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수면 위로 잘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숨어있는 재미가 있어서 숨어있어서 그냥 사람들 세우고 그러는 게 저는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무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전화 받자마자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 오신 대표님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부터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놓고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청소년들과 같이 좀 삶을 사는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 관한 일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해 유독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속이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속여도 상관없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라는 대답을 해놓고 계속 고민을 거듭하다가 얻은 단어가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미 이 아이들이 나에게 가족이 되니까 가족이라서 속아도 괜찮은 것 같다. 여동생이 나에게 3만원짜리 레깅스를 사서 5만원이야 언니 라고 속여도 나중에 그걸 알게 돼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란 두 글자로 강의를 준비하려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가족이라는 주제로 연사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 저 강연 일주일 전에 섭외받았거든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하신 거였어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내 고민과 딱 닿는 부분에 이거 뭔가 있겠다 싶어서 만나 뵙고요.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기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한 사람 위해서 오거든요, 저는. 3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별로 떨리지 않는 건 저는 300명, 500명 다 울리거나 300명, 500명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 모임 중에 한 명만은 제 이야기가 부족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아서 그분의 새싹이 자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 왔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꼭 이 모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요. 제가 아까 청소년 얘기 살짝 했는데요. 청소년들과 뭘 단체를 하지도 않고요. 뭐 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알려져 버려서 청소년들과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우연하게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고요. 삶이 힘들었을 때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막대사탕 물고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놀이터의 한켠에 막대사탕 물고 있는 청소년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울다가요. 왜 문득 생뚱맞게 배고플 때 있으시죠? 우리 울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매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또 더 황당하게 먹고 싶은 게 딱 정해져요 또. 치킨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가서 가족하고 먹기는 내가 너무 슬퍼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치킨 먹자 그러기는 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말을 한번 걸어봤어요. 야 치킨 먹을래?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 3명이요, 네,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뇌가 도망가는 거 아세요? 청소년들하고 함께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뇌가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면 고2 때 돌아와요. 고2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능이 1년 남았어요. 그걸 고2 때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안드로메다에 렌을 맡겨놓고 지 마음대로 이제 거의 지키는 하이드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고2 때쯤 돌아오는데 문득 어른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누군가 한 명. 그분은 그냥 돌봐주시면 돼요. 뇌를 찾을 때까지 돌봐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문득 그냥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낯선 나와. 그래서 놀이터에 치킨 배달 오는 거 아세요? 어디든 와요 치킨은. 한강에도 오잖아요. 네. 놀이터에 치킨 배달이 와서 치킨을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저를. 그런데 먹으면서 왜 울었어요? 막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부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뭐 걔네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그랬더니 나도 어저께 엄마 아빠 싸워 진짜 울었는데. 진짜 어른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킨을 먹으면서요. 그냥 자기들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치킨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이 지나서 또 그 놀이터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 아이들 3명이 한 2명 정도를 더 데리고요. 저를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쌤! 이래요. 나 처음 치킨 먹은 거밖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한테 선생님이래요. 쌤이래요. 왜? 그랬더니 치킨 또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치킨을 먹었어요. 그렇게요, 아이들이, 저와 치킨 먹는 아이들이 그냥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는 야매 상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요. 저 그냥 문해창작과에서 소설 전공한 날라리, 정말 오타쿠적으로 그냥 글만 쓰고 박혀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인간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전형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고요. 20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신 얘기하니까 놀라우시죠? 네. 이 분위기로 계속 가실 거예요? 임신 우울증을 앓고요. 제가 6학년, 3학년짜리 딸이 둘 있답니다. 이제 좀 반응 오세요? 네. 아이들 표현으로 개동안이라는 은사가 저에게. 네. 그리고 이제 임신 우울증을 앓고 제가 처음 데뷔한 책이 태교동화였어요. 너무 힘든 시기를 앓고, 제 아기한테 읽어주려는 그냥 이야기를 동화로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출간하고 나니까 나 혼자 좋으라고 내가 태교동화를 쓰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로동에 보면 다문화권 임산부들도 많고요. 어려운 임산부들 많거든요. 그들을 모아서 그냥 무작정 태교학교라는 걸 열어서 그들과 동화 읽고 음악 듣고 체조하고 이런 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 머리 빨간색, 초록색, 막 파란색 이런 애들이 같이 계속 치킨을 먹자고 쫓아다니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요,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물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요, 그 초음파, 임신하신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초음파 사진 딱 처음 하면요, 여자분들은 되게 신기한 게요, 이만한 점을 보면서 의사가 말해요. 임신입니다. 당신의 아기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만한 점을 보고 내 아기라는 걸 그냥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 뭐라 그래요? 어디요? 뭐가요? 저기 손이 나와요? 단순한 뇌로 얘기하거든요. 남자분들은 4살 때 공 하나면 하루 종일 노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대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엄마라는 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점 하나만 봤는데 그냥 내 애기 그 감동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이가 생겼는데 그 점 하나가 내 아기라는 것이 온 우주가 된 것처럼 너무 감동 있거든요. 문득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자궁의 이미지였어요. 자궁이요, 점 하나만 들어와도요, 이 아이를 내 아기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들은.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서 출산하고요, 이 아기를 처음 안아본 순간 내 아기라는 걸 다 받아들이게 돼요. 남자분들은 언제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그 아기가 아빠라고 처음 불러줄 때요. 그 전까지는 계속 맞아? 막 이러면서 되게 맹숭맹숭하게 받아들이는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궁, 어떤 청소년이 나한테 오던 이 아이가 점이던 파란 머리든 빨간 머리든 품어서 다시 출산해야겠다. 그렇게 품으라고 나한테 보내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냥 전혀 전문적인 거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울면 같이 울었고요. 넘어지면 그냥 같이 넘어졌고요. 웃으면 같이 웃었어요. 물론 한 가지 있죠. 치킨을 먹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치킨을 먹는데 카드 값이요, 거의 치킨 값으로 2배가 되고요. 제 수입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정말 우연히 어느 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왔고요.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앞에 딱 섰는데 첫 강의가 500명이었어요. 딱 앞에 서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나는 강의하러 온 사람 아니고 수다 떨러 온 사람이야. 반말로 할게. 그리고 말을 까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4년 전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5년째 청소년들 만나면서 청소년들에게 강의하면서 살고 있어요. 많이 잘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태교와 청소년 맞지 않는데 저에겐 그 자궁의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엄마, 청소년들의 누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잘 해주고 싶은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까이에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 최고로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거,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거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떠올리며,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 누군가를 떠올리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실 가족 안에 있으면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난 부분도 다 알고 있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고름이 질질 흘리는 거 보면서도 네가 해, 나도 바빠 라고 얘기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매일 있을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야, 엄마 밥은 왜 안 올려 페이스북에?
야, 엄마 김에 고등어 구워서 그렇게 차려주신 밥은 왜 페이스북에 안 올리고 신사동 가로수길에 맛집만 올려? 에이, 쌤 신사동 가로수길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에이, 엄마 밥 진짜 별거 없어요. 묵은지랑 뭐 고등어랑 뭐 그걸 찍어서 왜 올려요? 야, 그것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무척 그리운데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와. 그 순간을 위해 그 감사를 지금 올려야 돼. 지금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건데요. 우리는 눈앞에서 그렇게 배가 가라앉고요. 눈앞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요. 내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내일도 알 수 없는 일개 인간인데요. 내일을 너무 자신하며 살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트면 사면 행복할 거야. 직장 가면 행복할 거야. 뭐 하면 행복할 거야. 청소년들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래요. 대학만 가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아이 직장만 가면 행복하실 거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래요. 그 다음에는 애 건강하게, 요즘 애 낳는 거 힘든데 애 건강하게만 낳으면 행복할 거래요. 그 다음에 끝날까요? 그 아이가 대학 가야죠. 그 애가 또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래요. 그렇게 우리는 주구장창 유병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병을 달고도 오래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대학 가고 직장 가는 것까지 계속 고민거리로 알고 있으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어 행복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돼서 행복할 수 있는 거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죠. 저한테 매일 죽고 싶어 찾아오는 그분은 너무 부자인데요. 너무 부자인데 매일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래요? 쪽방촌에 5명이 살고 있는 그 가족은 매일매일 웃으며 행복하대요. 빵 한 조각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들의 행복도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발밑에 매일 오늘의 행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을 보느라고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놓친 채로 그대로 저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우리의 난점은, 우리의 가장 문제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오늘이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밥집은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머리 빨간색, 초록색 하는 내 딸은 매일 잔소리하게 내 옆에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 아들이요, 매일매일 말썽을 피우지만 죽도록 말썽 피우며 끝까지 내 옆에 붙어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하세요? 어떻게 자신하세요? 그 많은 뉴스들을 보며 내 가족은 그렇게 안전지대에 매일매일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하세요? 저희 남동생이요, 옛날 고등학교 때, 지금은 뭐 건전한 청년인데, 고등학교 때 그 막대사탕을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대사탕을 좋아해서 징계를 받다가 몇 번이 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금연학교라는 걸 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금연학교, 남산 쪽에 있는 금연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청소년들 모아놓고 뭐 폐가 어떻게 되는지, 담배를 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상 교육 같은 걸 하는 학교였어요. 금연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가 한번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 새벽 시장 나가셨거든요. 밤 12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빨리 보고 싶어서 맨날 학교 끝나고 막 뛰어가서 엄마한테 가면,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왔어, 밥 먹어, 엄마 잘게? 그게 제가 엄마와 나누던 거의 매일 대화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학교에 가시게 된 거예요. 본인 너무 자랑스러워도 아들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뭔가 잘못해서 가는 걸음이 너무 무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나와서 죽을까봐, 내 동생은 너무 혼날까봐 너무 떨면서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가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 아이한테 압수했던 담배를 주면서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징계가 들어간다는 선생님의 협박을 듣고 이제 학교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학교에 그 담벼락을 걷는데요. 제 동생은 혼날까봐요. 혼날까봐 진짜 너무 떨고 있고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저 청소년들한테요, 말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야, 어떤 말이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한숨이래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거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제 동생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가는데 저희 엄마가 한참을 걸으시더니 그 담배를 보시면서 이러시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맛있는 걸 안 해줬으면 이런 걸 먹었을까?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처음 제 동생이 너무 감동을 받고요.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드렸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영화 카트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잘해준 게 없다고.
잘해준 게 없으니까 해주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아니잖아요. 진짜 잘하고 싶으셨잖아요. 더 잘하고 싶으셨는데 잘 안 되신 것 뿐이잖아요. 어떤 아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남편이 50만 원만 더 벌면 자기 가정이 너무 행복할 것 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남편은 500만 원도 더 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벌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처자식인데 500만 원도 더 벌고 싶지. 그 안 되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성적표를 받아가잖아요. 엄마 아버지들 다 하늘 무너지는 것처럼 행동하시지만 제일 슬픈 거는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제 새끼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슬픈 건 제 새끼들이에요. 지가 성적표 받았잖아요. 모를 것 같으세요? 그 성적으로 대학 못 가는 거 다 알아요. 그 성적으로 답 없는 거 모를 것 같으세요? 걔네들이요 훨씬 더 정보에 능하고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들어서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엄마가 성적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요. 제가 꾸겨져서 버려지는 것 같았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저희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엄마를 욕하고 어떤 사람이 아빠를 욕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청소년들 빨간 머리 초록 머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알고요. 훨씬 더 미안해하고 훨씬 더 고마워하는 마음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요. 잘하고 싶은데 되지 않은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표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의 밥쯤은 항상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별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시니까 어떻게 엄마와 마주 앉아 식탁에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 쉬시면 엄마가 이제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항상 이렇게 밥을 차려두고 가시니까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계속 저희 곁에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상하게 엄마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종교가 있으셔서 같이 못 가요. 저희 아버지는 나교세요, 나교. 자신만 믿는 종교. 제가 지었어요, 그냥. 그 종교에 또 그분이 믿으신 신도 있어요. 참으로 이슬 다운 주님이라고요. 이마트에 가면 파는 네, 그런 주님을 너무 많이 믿으세요. 매일 세례 받으셔서요. 매일 그것에 취하셔서 집에 돌아오시면 원반 던지기가 취미셨어요. 집에 있는 원들은 이제 뭐 에어컨도 맞춰보고 명중하는 놀이들을 하시는 거죠. 가끔 우리도 맞고 엄마도 맞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엄마랑 아빠는 절대 종교가 있으시니까 종교를 옮기진 않을 것 같고요. 엄마는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서 엄마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49살 때 가겠대요. 49은 뭐예요? 49은 뭐야 엄마? 그랬더니 50 전에는 리듬살에 가야 될 것 같고 48은 너무 일찍인 것 같대요. 그래서 49살에 가시겠대요. 알겠어. 49이 뭐 왔죠. 항상 도적까지 그날이 금방금방 오잖아요. 49이 왔는데 정말요 깔끔하게 망했어요. 시간이 나버린 거예요. IMF 터지고 도매시장들이 깔끔하게 망해서요 가게를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엄마는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자야 되니까 교회를 나랑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나랑 데이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망했기 때문에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저랑 교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희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저희 엄마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살림만 하는 거였어요. 시시하죠? 여러분 살림하시면서 되게 설거지하기 싫잖아요. 저도 막 그런데 사실은 그게 누군가에게 꿈이라니까요.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요. 누군가에겐 꿈이에요. 저희 엄마는 살림만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살림을 막 이제 하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이제 살림만 해. 저희 엄마가요. 그동안 수없이 아버지가 깼던 접시를 처음으로 깨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고 일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망했어도 막 다 옷 남은 거 노점에서 팔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뭔가에 깨달음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여행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제 고속버스 이제 아시죠? 묻지마 관광 고속버스 하나 빌려갖고 부부들 다 동반으로 가는 거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여행을 가는 날인데 엄마가 이상하게 저한테 자기 통장들을 맡겨요. 근데 망했잖아요. 통장 있어봤자 뭐 10,000원 원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뭐야? 그랬더니 야 이제 너가 큰딸이니까 갖고 있어. 엄마 살림만 할 거니까 이런 것도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커플 난방을 빌려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커플 난방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엄마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빌려드렸어요. 그렇게 엄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저의 커플 난방을 입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출발했어요. 저희는 더 신났죠. 제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고요. 저랑 제 여동생은요 완전 신났죠. 아시죠? 부모가 없는 그 신남 아시잖아요.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집을 비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같은 걸 막 빌려놓고요. 우리끼리 막 열심히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저는 무서운 걸 진짜 못 보는데 제 여동생은 무서운 걸 잘 봐요. 저한테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무서운 걸 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무서운 걸 틀으면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 그 다음 장면은 궁금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모야. 밤 12시에 이모가 왔어요. 이모 왜? 빨리 옷 입어, 어디 좀 가자. 이모가 너무 진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차에 탔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 거예요. 이모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밤에? 그랬더니 이모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행 가다가 쓰러졌는데 별일 아닐 거야. 근데 지금 오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차가 도착한 곳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119에 실려서 그 병원으로 간 거였어요. 가니까요, 저희 커플 난방이 반으로 잘라져 있고요. 엄마가 여러 가지 호스에 연결돼 있어요. 저희 엄마 뇌 안에는 혈관이요, 원래도 약한 분인데 그 안에 꼬불꼬불한 혈관이 터진 채로 며칠 있었다는 거예요. 뇌하 각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 종류의 한 병명이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가더니 그때부터는 하루에 2번만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후 4시에 놀러 간다고 그랬던 엄마가 밤 12시에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믿을 수 없겠죠. 그렇게 2번의 면회만 하고 계속 있는데요. 둘째 날이요. 엄마가 쓰러진 둘째 날 저희 남동생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휴가 신청이 나왔는데 남동생이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 좋아하던 양반이 우리가 그렇게 엄마 부를 때는 아무 반응도 안 하더니 아들이 나와서 엄마 그러니까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내내 기도하며 엄마를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3일이 흘렀어요. 그렇게 문득 또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제발 엄마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문득 엄마와 며칠 전에 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묻는 거예요. 저랑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야,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엄청 좋은 곳이지. 내가 살림하는 것만큼 좋은 곳이야? 내가 살림하고 집에 있는 것만큼 좋은 곳이야? 엄마 지금 비교도 안 되지. 완전 좋은 곳이래. 완전 평화롭고 완전 행복하기만 한 곳이래. 그래? 진짜 좋은 곳이네? 이런 엄마와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 가지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가지마 라고 얘기했는데요. 문득 엄마가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막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라가서 면회 시간이 됐고요. 엄마에게 처음으로 말했어요. 엄마, 난 정말 붙잡고 싶은데 엄마가 천국에 가는 건데 내가 붙잡는 거면 가 있어,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의 심장이 끊겼다는 기계음이 들렸어요. 그렇게 흰천으로 덮이는 엄마를 보았고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사진 속에 있는 엄마가 실제로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저 되게 울본데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울지도 않는다고 해코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눈물이 안 나던데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오열이 시작되더라고요. 엄마가 내가 있던 부엌, 엄마와 내가 뒹굴던 침대에 그녀가 없는 그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 속에서 복받쳐 오르던 오열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간은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엄마가 나 보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천국에 있는데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엄마가 볼 때 너무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나는 같이 있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천국에 있으면 내 마음도 천국이랑 같이 있는 건데 엄마가 천국에 있는데 난 지옥이야. 그럼 같이 있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을지로에 있고 내가 구로동에 있으면 같이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전주에 있는 동생과 제가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엄마가 천국에 있으면 나도 천국에 있어야 같이 천국을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먹은 게 있어요. 다음에 뭐가 잘 돼서 행복하지 말자.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자. 그것이 저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게 모태솔로인 남동생 떠오르시나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우리 엄마요 떠오르세요? 그렇게 냄새나는 우리 아빠 떠오르세요? 그렇게 짜증내던 내 한마디가 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무심코 뱉은 말이 그에게 칼이 돼서 돌아갈 때 그의 가슴에 그것이 꽂혀 있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봅니다. 청소년들의 모든 상담의 반이 엄마와 아빠에게 들은 말에 대한 상처입니다.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너무 참아서 참다 어쩔 수 없이 뱉은 말인데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소변검사를 했습니다. 소변검사를 했는데 가정통신문에요. 소변검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세요.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가서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밝은 아이예요. 매일 리더하고 너무 밝은, 누구나 칭찬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갖다 주니까 엄마가 별일 아닐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소변검사에서 뭐 다시 잘못됐다니까 소변이 엎어졌거나 그랬나 보다. 그래 엄마 선생님 병원 다시 가보래 그랬는데요. 그때 이 아이의 외할머니, 엄마의 엄마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집에 와 계셨어요. 딸 집에. 그러니까 이 딸이 계속 엄마만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 딸이 소변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외할머니 낳고 다 낳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지금 외할머니랑 병원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이 딸이요. 엄마 그렇게 해. 그러고 몇 주가 흘렀어요. 외할머니가 다 낳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 소변검사 다시 해야 된다 그랬지? 우리 병원 갔다가 쇼핑하고 재밌게 놀다가 오자.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소변검사뿐만이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건강검진 한 번 정도 하는 건 좋으니까 모든 검진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선생님실에 들어갔는데요. 의사선생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루가 급했는데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가정통신문 3주 전에 나왔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요? 저희 아이 방광염이 심한가요? 무슨 염증이에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요, 14살짜리 아이한테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요. 만성 신부전증 말기예요.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모든 혈관들을 투석해야 살 수 있는 만성 신부전증 말기라는 병명이 내려졌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병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투석이 시작됐고요. 모든 가족들은 신장 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맞았어요. 맞으면 당연히 이식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장을 이 아이의 신장 자리에 넣는 이식수술이 진행됐어요.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소변이 마려운데요. 소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신장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그 신장을 꺼내야 된대요. 다시 신장 적출술이 진행됐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신장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밝게 아빠 이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다. 그치? 내가 아빠 배 째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빠의 신장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신장을 꺼내서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생각이 이 아이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이 아이가요. 매일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응급차에 실려가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 나 오늘도 짜증내고 화내고 울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의 이런 모습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루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병 나으면 행복하지 말고 내가 덜 아프면 행복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자. 그리고 행복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하고 소풍을 갔는데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뛰는 모습만 그냥 봤거든요.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뛰는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진다는 걸요. 저 심장도 안 좋아지고 이제 매일 집에서 투석해야 돼서 호수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촌들과 같이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저 혼자 물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촌 언니랑 오빠가 나와서 저에게 자기들의 직장 이야기와 대학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줬어요. 제가 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오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런 일기들을 6년 동안 쓰면서요. 어느 날 꿈이 생깁니다. 어린이 병동에 가서 자기보다 훨씬 아픈 투병하는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이 아이가 아픔을 잊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아픈 친구들에게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전하며 다니자.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대학교인 천안 아산에 사는 아이거든요. 온양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인 나사렛대학교 기독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2011년도 3월의 일이었어요. 입학하고 이 작은 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 때 병 때문에 그때 몸무게와 키가 멈춘 이 아이가요. 그 작은 아이가 너무 밝게 모든 학과 과정들을 마치고 교수님들에게 너무 밝게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천사처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와, 이 아이 6년을 살았으니 정말 오래 살겠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학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동생이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수학여행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알았어, 동생한테 영상통화 해줄게. 그리고 전화를 하던 중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동생이 언니 때문에 매일 소외됐을 거 아니에요. 언니 병 치료하느라고 부모가 가 있으니까 매일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우울함을 겪었는데 놀러가서도 아픈 언니가 전화하면 이 아이 또 걱정하느라 수학여행을 재밌게 못 보내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이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나 그냥 사진 볼게. 동생의 사진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영상통화를 해서요. 혜진아, 너가 내 친구라서 너무 고마워. 은지야, 너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행운이야.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오늘 자고, 이 아이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야, 그냥 자고 내일 하자. 그랬어요. 은혜가 아빠 나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그렇게 할게. 뭔데? 아빠 나 아이였을 때 나 업어서 재워줬던 거 기억나? 야, 그럼 너 맨날 그렇게 잠투정 부려가지고 아빠 업어서 재워줬잖아. 나 그때처럼 아빠한테 업어서 잠들고 싶어. 야,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아빠가 이 깡마른 병이 든 자신의 딸을 업습니다. 그리고 아이 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불러주며 이 아이를 토닥토닥 하는 중에 이 아이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갔고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6년 동안 쓴 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책으로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기를 읽는데요. 그 책 일기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는 것.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계의 반대가 심했어요. 요즘은 안내 일기도 안 읽는다고. 이 평범한 아이의 일기를 읽겠냐고요. 그 반대들이 심했는데 그중에 전 또 한다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일기를 소설처럼 스토리텔링해서 엮는 작업을 했고요. 이 아이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겠다고 했더니 이 아이의 이름을 빼고 제 이름만 넣으면 출간해주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수출판 지원작에 당선이 됐고요. 이 아이의 엄마를 모시고요. 이 아이와 공동 계약을 하고 인쇄들이 이 아이와 똑같은 병에 그런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입니다. 눈물은 가득한데 희망을 품고 있던 그 아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자신하시면 얼만큼 오신다고 자신하시는 건 분명히 자만입니다. 우리는 일개 사람이라 바로 한 치 앞도 바로 내일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35평 되면 행복하시겠다고요? 그거 너무 자만이잖아요. 남편 승진하시면 행복하시겠다고요? 그거 너무 재수없잖아요. 아들 대학 가야 행복하시겠다고요? 그럼 행복 언제 올까요? 직장도 보내고 아이도 낳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너무 원대해서요. 그 욕심을 내가 채우면서 살기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내 아들, 딸이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 남편만 아니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남편이요,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오늘이요, 정말 저 부인은 좀 저렇게 좀 입고 있지 말지 하는 몸빼바지의 부인이요, 여러분 앞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작년 4월 16일 날 배가 가라앉은 이후로 전 청소년 강의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요. 청소년 아이들 앞에 있으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강사가 주책맞게 울면서 그랬습니다. 숨 쉬고 있는 거 고마워. 그냥 숨 쉬고 있어줘. 숨 쉬고 있는 것만 해주면 작가님이 얼마든지 올게. 그냥 숨 쉬고 있어줘. 그것이 저의 감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곳에 찾아와서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숨 쉬고 계셔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돌아가셔서는요, 그들이 뭘 해서 아니고요, 그들이 예뻐서 아니고요, 그들이 효도해서 아니고요, 내 앞에서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10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나시거든 우리의 다음 세대, 길거리에 떠도는 청소년들을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아이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 한 줄기, 응원 한 줄기 해주시면 저같이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뒹구는 사람도 힘내고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치킨 먹을래? 그냥 공부에 관한 거 아니고요. 이 아이에 대한 궁금증,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려고 어머 빨간 머리 예쁘다 이렇게 더 오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되게 계속 쳐다보시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지금이 결과라는 마음을 좀 없애주시고요. 저것도 우리 귀걸이 하는 것처럼, 우리 립스틱 색깔 바꾸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마음같이 있어야 내 말에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떤 말로 자연스럽게 해도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면 이 아이가 느끼잖아요. 우선 그 마음같이 되시고요. 첫 마디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누구 좋아해? 배고프냐? 밥 먹을래? 야, 이 아이의 인상이나 이 아이에게 관계되는 걸로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툭툭툭툭 지나가는 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말들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치킨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이 내게로 왔기 때문에 삽니다. 어디 안 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안 오지 않고 저한테 왔잖아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